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오르는가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횡보하다가 가격이 한번 크게 치솟아요.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모으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횡보하는 게 아니라 점점 횡보하는 변동성이 줄어요. 곧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아직은 횡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기에는 좋은데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남아 있으니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모아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금값이 살짝 주춤하면서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조규현 작가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 투자만 7년 차고 지금은 이제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최근 금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금값이 떨어진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한동안 관세 전쟁을 되게 왕성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관세 전쟁을 정말 공격적으로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미중 그런 관세 전쟁도 좀 완화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면서 금 가격이 살짝 조정이 왔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FOMC 회의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금리는 동결이었고 또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이 찍은 점도표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률도 꽤 높아지면서 이거 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돈도 안 푼다는 거고 그러면 금 가격에도 별로 영향이 안 좋게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우려가 생기면서 금 가격이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전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금값이 1971년과 똑같다라는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점이 유사하고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971년에는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상황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상승하는 마치 지금과 되게 비슷하죠. 물론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런 경기 침체 우려들은 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 우려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던 이 1970년대를 보면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가격도 정말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요즘에 조금만 트리거가 나타나도 크게 오르고 조금 조정 오는가 하면 또 크게 오르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971년에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닉슨 쇼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전 세계는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1971년에 이제 당시 닉슨 대통령이 금으로 못 바꿔준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1971년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이 담보가 되었던 화폐 시스템에서 이제는 석유가 담보가 된 화폐 시스템인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처럼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에는 금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이제 1940년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당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기축통화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기축통화를 할까 하다가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지만 이제
미국의 달러로 이렇게 바뀌던 시스템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를 동반한 그런 상태에서 화폐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금 가격이 크게 치솟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당장 기축통화가 바뀐다, 아니면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러의 위상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막 모으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은 계속 줄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마치 1970년대 그리고 1940년대를 연상케 하면서 금 가격에 정말 슈퍼 사이클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 따른 금값의 변동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재명 정부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좋은데, AI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생 회복에 대해서 뭐 이제 기본 지원금, 그리고 정착 지원금, 뭐 이런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좋지만,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요거를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공통점을 찾자라고 한다면 빚을 좀 많이 져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빚은 곧 화폐 발행이거든요. 예,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화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을 땐 그게 시차는 좀 존재할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이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과 같은 자산들이 요즘 한국에서도 왜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가, 요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요즘 디지털 금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분산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비트코인 때문에 금의 그 상승이 좀 분산됐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생각하면은 2020년 정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금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인데, 생각보다 그 상승 사이클의 초입부에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부터 생각보다 금이 별로 안 올랐어요. 한 3년 동안 오른 거 합쳐야 40%?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뭐 비트코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막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다양한 이슈가 있고,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에 비해 암호화폐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 금에 대한 그 상승분을 암호화폐가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때부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금과 암호화폐는 생각보다 상관성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이제 상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산들 간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데이터로 실제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거의 상관성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주식과 좀 상관성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이걸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좀 위험자산에 가까운 형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주식과 더 높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암호화폐는 누구의 상승분을 뺏어왔는가? 원래는 아마도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지만 그 상승분을 암호화폐가 좀 많이 뺏어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속성 중에는 암호화폐와 금이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요. 뭐 한정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화폐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던가,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런 것들도 많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요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지금은 주식과 비슷하지만 나중에 금과 같은 형태로 어떻게 쓰임새가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심지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채택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금에 있어서 또 상당한 호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향후 6개월간 금값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6개월이요. 네. 너무 짧아서 사실은 네. 예, 뭐 거의 반반이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되게 반반인데, 근데 이거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렇게 많이 불거지면서 이거 뭐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종의 해프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생각보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이미 세계의 경찰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없는 세계에서는 더 많은 이런 전쟁의 위협들이 발생하기 딱 좋은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전쟁이 더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전쟁이 언제 어느 때 더 많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금 가격이 치솟을 만한 트리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금에 있어서 참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딱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작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 또한 사실은 어렵죠. 예, 네. 그것 또한 어려운데 저라면 살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실제로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금을 한 1kg 정도 더 샀거든요. 예, 저도 그냥 이제 금을 살 때 지금 가격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샀어요.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오르는가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횡보하다가 가격이 한번 크게 치솟아요. 그리고 또 그 가격쯤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크게 치솟아요. 그러면 투자자인 입장에서 어디서 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할 때. 오를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횡보할 때 조금씩 네. 사모으는 게 낫겠죠. 네. 금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모으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횡보를 하는 게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횡보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그 횡보하는 변동성이 줄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곧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뭐 이건 기술적 분석인데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아직은 횡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기에는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 가격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남아 있으니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모아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2030 세대도 금 투자에 참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젊은 세대가 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접근법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막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급에서도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네. 보니까 조금씩 사모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이제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돈 단위는 사야 돼요. 한돈이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 6만 원? 한돈이요? 아, 네. 한 돈이요? 네. 한 돈? 한돈이 네. 5만 원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네. 예, 한 20년 전에. 지금은 한돈이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약간 젊은 대학생들이라거나 아니 사회 초년생들이 이 한돈 사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쵸. 예, 뭐 돌반지 이런 거 선물한다? 요즘에 엄두도 안 나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를 할 땐 실물보다는 좀 더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ETF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한 뭐 5,000원에서 만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수료도 한 0.7% 정도라서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주식 투자는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테니까 주식 어플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편하시잖아요. ETF가 바로 그 주식 어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ETF 형태로 투자하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KRX 금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요것도 ETF와 마찬가지로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래 단위가 1g이라서 한 15만 원, 뭐 10몇만 원 정도의 이제 금액 단위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도, 그래도 요거의 장점은 수수료가 0.3% 정도로 ETF보다도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최고 장점이 세금이 없습니다. ETF는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KRX는 나중에 판다 그래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투자의 효율 면에서 되게 좋아서 내가 정말 소액이다 라고 한다면 ETF로 차곡차곡 모아보시면 좋고, 그래도 한 10몇만 원 정도씩은 내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KRX를 적극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가 약해질수록 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금 같은 경우에 달러와 반대로 가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금이 오른다, 금이 상승한다, 금이 강세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달러 약세예요. 달러가 약해져야 이제 미국산 물건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달러 약세로 가는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아니긴 하지만 마라라고 협정,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이미 그 전에 대만 환율이 뚝 떨어졌고 위안화 환율이 뚝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원화 환율이 뚝 떨어진 거거든요. 이 아시아 국가의 환율이 단체로 크게 급락하면서 이제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트럼프가 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것을 정말 원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 가격에 있어서는 달러 약세에 그 반대의 급부로 힘입어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정책 방향이 금값과 약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금값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라는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재정 적자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있는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양이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지고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달러가 되게 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는 건 더 이상 재정 적자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흑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던 달러가 안 나가니 이제 미국 내 달러가 고이게 되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의 어떤 경제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이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동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해지 자산이 또 금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다양한 정책들이 금에 진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금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자구우선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이제 마인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도 안 한다고 하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각 세계가 무역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정말 무역량이 많고 교류가 많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각각 블록 단위로 쪼개져서 서로가 무역을 하는 이런 형태, 이것을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효율성이 비효율로 넘어가는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들을 보면 돈을 많이 뿌리는 것도 있어요. 바이든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뿌리거든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인플레이션에 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트럼프 임기 동안 정말 이렇게 높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달러 패권은 당연히 네. 무너지겠죠. 네. 지금의 달러 패권은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예, 기축통화 패권이라는 게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통 기축통화 패권이 한 50년 정도의 그 사이클로 네. 한 번씩 바뀌거든요. 실제로 그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넘어가기도 하고 같은 국가의 화폐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바뀌어요. 쉽게 예를 들면 1944년에 이 기축통화 패권이 바뀔 때는 영국의 패권에서 미국의 패권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는 그대로 달러예요. 1970년 이전에도 달러고 이후 지금도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하지만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이처럼 화폐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수명을 갖고 태어나요. 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 그냥 5,000년이라는 이 인류 역사 중에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화폐 시스템은 바뀐다라는 건데 이 화폐 시스템의 끝에 왔다라는 건 정말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화 정책을 보면 가장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내려주고 좀 올리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 또 금리를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하다 보면 결국엔 바닥에 닿아요. 예, 금리가 이제 0%까지 닿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데 아직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그 통화 정책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를 내리는 1단계고 2단계에서는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돈 뿌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화폐 시스템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3단계에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국가가 뭐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막 직접 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이 통화 정책의 3단계에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8회 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뀔 걸 대비해서 금을 사모으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나 주요 중앙은행들에서 현재 금 매입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을 거의 안 사요. 아예 안 사고 있고요. 금을 가장 많이 사는 국가들은 미국과 오히려 좀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삽니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정말 많이 사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년 동안 한 500톤도 안 되던 금이 지금 2,000톤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4배 가까이 늘렸어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양만 4배지 비공식적인 수치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파악한 건 최소 5,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이렇게 금을 모으고 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좀 많이 모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금을 정말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동유럽 국가,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현재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릭스가 금 매집 배경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약간 미국 경제 말고도 다른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전의 패권 국가들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패권 국가들은 항상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때 원래는 그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입김이 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까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전 세계의 6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2만 톤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이 입김 하나하나가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제 형성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뭐 이건 말고도 각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기축통화국들은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여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중국처럼 패권에 대한 야망이 있는 국가들은 이 금을 많이 모아야 내가 패권 그런 경쟁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패권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미국과는 어느 정도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미국과 부딪힌다고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내 외환 보유고에 달러 자산이 담겨 있는 게 리스크거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시피 러시아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미국이 다 압류해 버렸어요. 이것을 본 다른 국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자산도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다 뺏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는 갖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는 건데 금은 절대 뺏기지 않는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이 브릭스 국가들이 아무래도 미국이랑 좀 더 안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 모으는 거에 더 이렇게 열을 올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갑자기 매도하는 상황도 생길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60년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만들고 이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됐어요. 이때 35달러를 가져오면 이제 금 1온스랑 바꿔주는 이런 계약을 이렇게 맺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도 막 하는 시기다 보니까 남몰래 달러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달러가 이 정도 가치가 없는데 안 되겠다, 이거 금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금으로 막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은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면 금 가격이 절대 올라서는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좀 팔았어요. 팔면서 어떻게든 이 금 가격을 안정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 금에 대한 수요가 거세지자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이 유럽 6개국을 모아가지고 총 7개국이 한 200톤 정도의 금을 모아다가 시장에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억지로 억눌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을 조작했던 역사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강제로 억누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고 그리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금 가격이 치솟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금을 팔아서 가격을 억누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967년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난 여기 탈퇴한다 하고 나가고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서 내 금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다른 국가들도 나도 금 내놔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971년에 금 못 주겠다 배째라 하면서 금 가격이 26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금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걸 좀 방지하게 하려고 어떻게 금을 좀 팔아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 가격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해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엄청나게 금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도 약간 애매한 금값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1980년대처럼 금값이 확 오를 수 있을까요? 1970년대도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80년까지 10년 동안 금 가격이 올랐는데 이 상승 사이클을 이제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초기보단 중기가 상승률이 높고 중기보다는 후기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이다 보니까 한 중반기를 조금 더 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의 상승이 이 초반부보다는 확실히 높다라고 느껴져도 1970년이랑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그 상승의 총량 26배라는 양은 후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중반기의 상승 그 률만으로 이 전체 사이클에서 금 가격이 70년대만큼은 못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28년에서 2029년이 가장 무섭게 오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나마 이제 금을 좀 매집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침체될 거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이 한 번 떨어지면은 거의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좀 과열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게 고점, 만약에 진짜 고점이라면 또한 20년 동안 금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금이 충분히 비싸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뭐 작년에 비해 뭐 20% 30% 올라서 아니면은 뭐 5년 전에 비해 두세 배 올라서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야 적정 가치고 얼마까지 올라야 비싼 거냐는 충분히 가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 투자 해봤자 주식이라는 거 해봤자 200년밖에 역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금은 5,000년의 역사가 있고 폭등의 역사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던 그 공통점 그리고 올랐을 때 얼마까지 올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냥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려 보면 금이 올랐을 때는 적어도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올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만 역사적으로 금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됐고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금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의 무려 20%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굳이 그것도 불편하게 실물로 직접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결국엔 정말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화폐가 사실 지금 풀려 있어요. 이 과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도 있었고 정말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국가, 기축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과 기축통화국이 발행한 화폐의 량이 적어도 1대1 매치가 되는 순간 이상까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을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1,000불 정도가 돼요. 금 가격이. 그러면 금 가격이 21,000불 정도는 돼야 적어도 적정 가치고 보통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격까지 오르면 그 뒤에는 사람들의 광기나 투기 심리 같은 게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2만 불도 못 왔는데 그냥 단지 과거랑 비교해서 금 가격이 뭐 두세 배 올랐으니까 비싸다? 그러면 짜장면 가격도 비싸졌고 새우깡 가격은 거의 50배가 올랐는데 옛날에 1960년대 한 50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1,500원 이 정도 하잖아요. 새우깡 가격은 50배가 올랐는데 그럼 이제 고점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금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금 투자를 사이클로 따지면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일단 금의 사이클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금이라는 자산은 이 공급적 특성이 되게 독특해요. 금이라는 자산을 만들 때 우리가 채굴 한다고 하잖아요. 채굴 한다고 할 때 이게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탐사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을 한다고 해도 그걸 또 이제 정제를 해야 진짜 비로소 금이 되기 때문에 이 시차가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캐는 회사들은 금 생산량을 갑자기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갑자기 많이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때도 꾸준히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꾸준히 줄어들어요.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금 가격 차트를 100년치를 쫙 깔아서 놓고 보면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내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바로 이 공급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그러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보통 한 번 상승할 때 대략 10년 정도가 올라요. 우리가 이번 사이클이 시작된 시작점이 2019년이거든요. 지금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위치냐라고 하면 기간으로 볼 때는 뭐 한 허리보다 조금 위에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승률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한데 어떤 자산이든 그게 부동산 사이클이든 주식 사이클이든 그 사이클, 이 슈퍼 사이클을 보면 초반부는 되게 지지부진하고 중반부에는 좀 이제 상승하는가 싶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광기가 나타나거든요. 이 후반부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대부분의 상승을 이제 이 사이클의 대부분의 상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막 중반부를 넘은 지금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상승률로 따졌을 때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온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에도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번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저번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클이 네. 2000년대예요. 네. 그때랑 지금은 꽤 많이 달라요. 왜냐면 2000년대의 사이클은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지금만큼 높진 않고 그게 이제 금 가격이 튄다지 금이 제 가격을 제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랑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번 사이클 때도 한 7배 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 금 가격이 오른 게 2배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사이클이 1970년대나 아니면 1930년대랑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요. 70년대는 한 26배 상승을 했고 1930년대는 이때는 근본이제여서 금 가격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금 가격이 얼마가 올랐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아니면은 그냥 금광 주식들의 자산 상승률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적어도 1970년대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다. 예, 요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진짜 금 가격이 20배도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구나. 근데 고작 한 2~3배 오른 거면 여전히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온 게 맞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금값이 폭등할 거란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오를 때 거의 한 10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오르고 그리고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 많이 올랐을 때가 26배 정도 상승을 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10년이니까 한 4년, 2030년 정도까지 오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 가장 적게 올랐던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배 오른다라고 치면 이제 한 2~3배 정도 올랐으니까 앞으로 오를 폭이 한참은 더 남았다.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3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1930년대와 더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 가격이 7배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작가님만의 폭등을 예고하는 시그널을 보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금 투자를 할 때 실질금리라는 지표를 보면 가장 좋아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언제 오를까 뭐 언제 떨어질까 이런 걸 볼 때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은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안 주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굳이 금 갖고 있을 바에는 뭐 예적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많이 해요. 이게 좀 통념인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금리만 바라보면 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년에 금리를 20%씩 준다라고 해도 1년에 물가가 막 2배씩 뛰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저축해서 내년에 12,000원이 됐는데 10,000원짜리 피자는 20,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히 저축을 해서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었던 돈이 피자 한 판도 못 사 먹는 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굳이 예적금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뭐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아니면 그런 필수재들을 사재기를 한다던가,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이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같이 보는 이것을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실질금리예요.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내 자산이 은행에 넣어둬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습니다. 금을 사놓을 바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적금에라도 넣어두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종종 1970년에도, 그리고 1933년에도, 2002년에도, 그리고 2019년에도요. 그리고 이 사이클,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바로 이 시점부터 항상 금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시작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고, 이 실질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 하락 추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 실질금리가 보통 실질금리가 한 3번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거든요.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 더 낮고, 두 번째 파동보다는 세 번째 파동이 실질금리가 더 낮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한 3% 정도 됐고, 그리고 1970년대는 한 5%가 조금 넘었어요. 한 6%는 조금 안 되나, 한 5.7%? 이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훨씬 더 사람들이 금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파동부터 거의 1970년대 가장 낮았던 실질금리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우리가 금이 뭐 지금 올라가는 이 정도, 지금 금이 올라온 이 정도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이 실질금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은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걸까요? 특정 시그널이 보이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얘기가 분분하긴 해요. 금은 마치 보험 같은 거예요. 제가 뭐 20배가 오른다, 뭐 7배가 오른다,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금 투자해서 내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 가격이 그 정도 오른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자산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그렇게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던가 경제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에 나의 자산을 보호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방어 용도, 보험의 용도로 금을 사는 거라서, 우리가 보험을 좀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들어놨다가 해지할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너무 많은 비중을 금에 두기보다는 한 보통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담아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험의 측면에서 그 정도는 늘 담아두시고, 지금처럼 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세계가 격변하는 이런 시기에는 금의 비중을 잠깐 늘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이 이제 뭐 적정 가치가 왔다던가 매도 시그널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금의 비중을 다시 10%로 돌아가는 요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많은 투자자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장기 보유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나 후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금을 이제 장기간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대단한 후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주식 투자했다 망했다, 뭐 코인 투자했다 망했다, 하지만 금 투자했다 망했다, 이런 얘기 거의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실물 자산이고, 이제 보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금이라는 자산이 다른 주식과 다르게 살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주식은 그냥 주식 어플 키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이렇게 검색하면 돼서 그냥 사면 되지만, 금은 뭐 ETF도 있고 실물을 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KRX가 될 수도 있고, 뭐 금통장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살 때는 내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저는 7년차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인데 금을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 가격에 샀다 그러면 와, 저 큰일 났는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금을 팔면 내가 살 땐 이 가격이었는데 팔 땐 이 가격이네? 나 이만큼 손실 봤잖아. 내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라고 알 텐데, 근데
이제 보통 금을 사면은 되게 장기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 막 5년, 10년 뒤에 팔면은 내가 그 팔 때 그 금이라는 자산은 문제는 살 때 생기는데 그걸 깨닫는 건 팔 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좀 너무 아쉽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냥 KRX 금시장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살 때 팔 때 가격도 이제 같은 가격에서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살 때 팔 때 수수료도 매우 적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라면 KRX 금투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물을 사신다라고 할 때는 솔직히 업체를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된다기보단 그냥 차라리 발품을 좀 많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방마다도 가격이 다 다르고 금거래소마다도 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금거래소가 뭐 오늘 55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무리 유명한 금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꼭 적정한 가격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은방도 그다음에 금거래소들도 가격을 좀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여기가 유독 비싼 거였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한 다음에 적어도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시고 사시면 막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된 판단을 하실 일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실물 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ETF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금감 주식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뭘 하는 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윤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강 주식이 제일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금강 주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 오를 때 정말 많이 올라요. 진짜 심한 경우는 금 가격이 7배 올랐는데 금강 주식은 1000배 상승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인생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우리가 뭐 단기간에 이제 금을 투자한다라는 목적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 금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장기예요. 10년 내내 오르는 자산인데 1, 2년 만에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이 자산과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로 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금 투자의 본질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 투자는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에 나를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이 화폐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 되게 다르잖아요. 앞으로 물가가 다시 낮아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시피 이미 패러다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시기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 금이라는 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뭐 금 한 돈에 뭐 뉴스에 보면은 뭐 55만 원이다, 뭐 60만 원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금 가격은 그냥 파는 놈 마음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파는 놈 마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정말 싸게 사면 막 헐값에도 살 수 있거든요. 막 그렇다고 해서 진짜 헐값은 아닌데 막 국제 시세에 비해서도 막 더 저렴하게 사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꿀팁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개인간 거래를 이용하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막 금거래가 종종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런 이제 진짜 생 개인간 거래에서는 뭐 삼자 사기나 절도, 뭐 사기, 뭐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개인간 거래는 서로 같은 가격에 사고 팔다 보니까 살 때나 팔 때 이제 뭐 발생하는 비용도 없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없어요.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개인간 거래를 추천드리는데, 이런 개인간 거래도 또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예, 명품으로 치면 뭐 크림 같은 그런 플랫폼처럼 이제 그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정한 가격에 금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데 급처로 내놓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줍줍한다라고 한다면 뭐 부동산 급처 매물 사는 것처럼 진짜 저렴하게 사서 사자마자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는 예,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실물 금을 사면 보관이 참 번거로운데요. 이런 보관 리스크나 이런 번거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묻어놨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양주에서 딸기 농사를 지시니까 그 밭에다 묻어놨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그 세계일보에서 취재가 와서 제 금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본가 가서 삽 들고 가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그 막 흙 턱턱 털어가지고 막 가지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 방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금고에도 놔두시고 어떻게도 놔두시고 한데, 예, 그냥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은 됩니다. 이게 잘 꼭꼭 숨겨놓기만 하면 돼요. 양주 그 딸기 농장 누가 이제 말해서 갖고 가면 어떡해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보물지도를 그려놨거든요. 아, 저도 잘 진짜요? 못 찾아요. 예, 찾기 되게 어려워서 보물지도를 그려놨을 정도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럼 앞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5년 뒤의 자산 시장에서 금은 어느 위치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0년이라고 칠게요. 네. 이 기간 동안 가장 빛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 네.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가격이요? 가격은 그러니까 최소 저는 2만 1,000불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돈당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이게 한 300만 원 된다. 적어도 한 6배는 더 올라간 지점이 가장 최소지 않을까. 예, 최소한 그 정도 가격 이상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럼 금 투자에 있어서 언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6년 차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전 초창기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때 금이 얼마나 쌌냐면 지금 한 돈에 한 60만 원 하거든요. 그때 금 한 돈이 2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그 좋은 시기에 금을 샀던 사람 중에, 그 수많은 금을 산 구독자분들 중에 사실 지금까지 예, 금을 보유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금을 샀냐, 얼마나 좋은 시기에 사냐, 얼마를 샀냐, 사실 이것보다 내가 이 자산을 왜 샀는지, 앞으로 이 자산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막 요즘에는 뭐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금이 막 오를 때는 잘 오를 것 같아, 기분 좋지.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 막 관세 전쟁이 완화되고 뭐 금리 인상기가 다시 찾아오고 뭐 이런 다양한 또 금에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지면 나 금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내가 금 샀던 거 잘못된 판단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휩쓸리게 돼요. 사실은 금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 같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시장이 변함에 따라 나의 생각도 쉽게 휩쓸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이 금이 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슈퍼사이클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언제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단기적인 최고점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 55만 원 하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님이 60만 원에 사셨어요. 남들보다 5만 원이나 비쌀 때 샀어요. 되게 슬프시죠? 근데 이제 2030년이 돼서 진짜로 300만 원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00만 원이 된 그 2030년에 내가 2025년에 60만 원이 샀던 걸 후회할까요? 야, 5만 원 그때 더 비싸게 산 걸 내가 너무 후회한다,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하잖아요. 2025년에 내가 금 사길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그 2025년 중에서 뭐 5만 원 비쌀 때 살지 5만 원 싸게 샀는지, 이거는 어차피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 상승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별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 사느냐보다 내 마음가짐, 이 긴 호흡의 관점에서 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갖고 가야 되는 투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기원 작가님과 금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락과 상승 반복 속에 결국 가져가야 되는 건 인내와 끈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성정길 구독자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되게 격변의 세상 속에서 금이 이렇게 많이 빛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금을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단순히 그냥 이게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돈만이라도 아니 진짜 1g만이라도 좋으니까 금을 실제로 보유해 보시면서 네. 조금씩 금에 대해 알아가시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